호랑이 책방의 마루아 메이입니다. 오늘 6번째 방송인데요. 그동안 저희 채널에 대해 피드백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점에서 랩거리나 그 남자네 집을 구입하고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 아니면 읽고 계시는 거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 잘하나 못하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엔도 슈샤코의 깊은 강입니다. 엔도 슈샤코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작가가 죽으면 간에 자신의 소설 2권을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깊은 강이고요. 또 한 권은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침묵입니다. 그 침묵을 만약에 읽으실 분들은 처음에 소설을 읽으면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의 그 사일런스란 영화 보시고 그 책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깊은 강은 작가의 인생관이 최종 집대성된 소설인데요. 침묵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네, 작품은 주인공 4명의 인도 여행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IS 아니고 인도 여행 컨셉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소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명의 인물들의 이제 상처와 각자의 상처와 고통으로 인도 여행을 떠나는 얘기고요. 인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소베라는 중년의 남자입니다. 그의 아내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는데 죽기 전에 나 반드시 다시 태어날 테니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찾아요. 약속해요. 하고 떠납니다. 살아생전 그는 아내에게 항상 제대로 잘 해주지 못했어요. 그냥 아내는 공기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다가 아내가 죽은 후에야 그녀의 존재의 소중함을 느꼈고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아내가 믿었던 환생을 연구합니다. 실제로 환생을 연구하는 미국 모 대학에 의뢰를 했고 그곳에서 인도의 한 여자아이가 일본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생생하다며 아내의 환생의 가능성을 알리는 편지를 받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네, 다음은 미스코라는 외모도 뇌도 섹시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대학 시절 너무도 신실하게 신을 믿는 오스를 희롱합니다. 그 촌스러운 남학생 오스를 경멸하면서 그 신에게서 그를 뺏기 위해서 이번 주일에 성당 안 가면 네 여자 해줄게 이러면서 그를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바로 버립니다. 나중에 미스코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고요. 오스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을 떠나는데요. 그녀는 그를 의식한 듯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가고 짧게 오스를 만납니다. 또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을 곧 접고 이혼을 합니다. 노력해도 아무에게도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녀는 고독 속에서 지내다가 인도에 오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행을 떠납니다. 다음은 외모는 평범한 일본의 중소기업 사장님인데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기구차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 때 미얀마 전선에서 죽은 동료의 사체를 먹고 살아 돌아온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함께한 스카다라는 전우가 있고요. 스카다는 술에 골아떨어지지 않고서는 그 기억에서 도망치지 못합니다. 결국 전우는 술로 인해 죽습니다. 전우와 그 전쟁으로 피해 입은 모든 이들의 불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 불교의 국가이라고 생각한 인도로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동화작가 누마다가 나옵니다. 누마다는 그 엔도 슈샤코의 그 역사랑 살짝 겹치는데요. 어렸을 때 만주에서 살고 10살의 부모가 이혼하고 나서 엄마랑 같이 삽니다. 그는 키우던 검둥개한테만 속내를 털어놓는데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키우는 동물한테만 진심을 털어놓는 게 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결핵으로 힘든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다들 가망 없다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수술에서 깨어나니까 자기는 왕쾌가 됐는데 키우던 코뿔새가 죽습니다. 그 새가 자기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코뿔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를 찾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떠난 인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볼까요? 인도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마루님이 다녀와서 저한테 인도티를 맛있게 타준 기억이 납니다. 짜이를 맛있게 먹고 돌아와서 끓여줬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이제 거의 시험을 보고 거의 졸업식을 앞둔 그런 애매한 시기에 의료 선교하는 팀에 껴서 인도에 간 적이 있어요. 얼마만 가셨죠? 16일, 17일 갔는데요. 바라나시, 뭄바이, 칼카타 세 도시고 거기 현재 그 개신교 선교사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이제 진료소를 잡아놔요. 그러면 낮에는 진료를 하고 밤에는 뭐 찬양, 예배, 선교활동 이런 거를 하고 그 도시의 일정이 끝날 즈음에는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세 도시와 여기 나오는 곳이 겹치는 게 있어요. 이 도시에선 델리, 그다음에 부처의 탄생지인 부다가야, 힌두교 사원 테레사 수녀의 죽음을 기다리는 집, 그다음에 바라나시의 강가 겐지스 강이 나오죠. 그 겐지스 강이 이 소설처럼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더럽고도 신적인 분위기가 나는 곳인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제가 20대 초반이어서 그렇게 뭐 성스럽다 이런 느낌은 못 들었는데요. 가면은 일단 그 시체 타는 냄새가 나고요. 연기도 막 나고요. 그다음에 엄청 그 바라나시가 감각의 도시여서 알록달록한 색채가 인도 어디에서도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색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색감과 죽음의 냄새, 그다음에 개들, 들개, 돌아다니는 개들, 구걸하는 사람들 이렇게 황량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멀리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게 순례를 와서 그 물에 몸을 담그고 뭐 물로 막 이렇게 하고 실제 좀 그때는 저는 의외다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인도하면 불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힌두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은 이슬람 그리고 불교는 불가촉 천민들만 겨우 유지하고 쇠퇴하는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복잡하고 난해한 그곳에 종교 지식은 없어도 바라나시 겐지스강 하면 뭔가 굉장히 그 이생과 정생이 공존하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런 판타지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작가 앤드 슈자쿠도 인도를 여행하기 전에 그런 호기심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행을 갔다 와본 그 인도의 정말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갔던 곳, 의외였던 곳이 진짜 부처의 탄생지 부다가야. 근데 불교 인구는 거의 없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진료를 어떤 섬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안에 신발 신는 사람들은 저희 진료하는 사람들,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학생들밖에 없었던 거. 그 다음에 진료를 끝나고 다시 배를 타려고 그러면은 진흙을 건너서 그 배에 타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타려고 그러면 선원들이 3분인가 4분 계셨는데 물을 떠가지고 저희들 발을 다 씻겨서 배에 올라탈 수 있게 해주셨던 거. 그 다음에 그때 한 3일인가 4일을 배에서 생활했는데 아침이면 물 한 바가지를 주세요. 그럼 그 물로 한 바가지로 세수와 양치를 다 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네. 더 이상의 식수 이외의 물은 공급되지 않아서 저 되게 내가 가진 게 참 많구나. 되게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인도 다녀와서 한 1년은 아주 마음이 부자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다음은 인물별 인도 여행을 통해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우선 아내의 죽음 이후 한 생을 믿고 싶어하는 남자 이소베. 그는 결국 이 여행을 통해서 아내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환생했더라도 인도의 그 더러운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둘 다 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오죠.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 잘할 거 하면 엄청난 후회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아내가 이제서야 드디어 내 가슴 깊은 곳에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서 겐지스 강을 보면서 이제 혼자만의 어떤 독백을 하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네. 외톨이가 된 지금 이솝에는 생활과 인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겨우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생활을 위해 사귄 타인은 많았어도 인생에서 정말로 마음이 통한 사람은 단 2사람. 어머니와 아내밖에 없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그는 또다시 강을 향해 불렀다. 어디로 갔어? 강은 그의 외침을 받아내고 그대로 묵묵히 흘러간다. 이 부분 계속 읽을 때마다 눈물이 좀 나네요. 그 생활을 위해서 사귄 타인 말고 진정 마음이 통하는 인생의 사람이 저는 누구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100% 마음이 통하기도 힘들 뿐더러 저의 그 모순된 생각과 변덕스러운 마음을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랑을 또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뼛속까지 이해받고 싶어서 저는 신이란 존재를 찾지 않나.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신을 찾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떠신가요, 마루님은? 근데 저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생활과 사랑,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너의 인생이 어땠느냐 하고 물어보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진짜 좀
평소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됐던 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저희 그러니까 생활을 위해서만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다음은 전쟁의 상처를 갖고 온 기구치입니다.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라 뭐 전쟁의 상처를 뭐 갖고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는 소설이나 영화를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돼서 재미없어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어르신들이 막 너희는 전쟁도 안 겪어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감도 있고 그래서 이 소설에 기구치리 인물이 나올 때마다 아 지루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읽었는데 작가는 저 같은 독자의 중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부분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장마철의 미얀마에서 총도 먹을 것도 없이 억수로 퍼부는 빗속에서 양치식물 이파리나 수목 사이로 죽어가는 병사들의 울음소리 사이를 뚫고 겨우 살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이들이 만날 잡곡밥뿐이라는 둥 과자가 없다는 둥 이런저런 투정을 부릴라 치면 그는 아버지로서 지나치다 싶은 폭력을 휘둘렀다. 예전에 온순했던 기구치를 알고 있는 아내는 너무도 변해버린 남편을 그저 망연자실 바라보았다. 그럴 때면 그 자신도 어쩔 줄을 몰라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눈꺼풀 위에는 시체가 즐비한 그 죽음의 거리와 구더기가 코와 입 언저리를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아직 살아있는 병사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는 그러한 고통을 완전히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재판하려는 일본의 민주주의나 평화운동을 마음속 깊이 증오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무조건 싫기만 한 그 세대들이 그분들이 네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했다는 느끼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전쟁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마음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하면 갈등의 요소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네. 다음은 동화작가 누마다입니다. 네. 이 동화작가 누마다는 가장 에도 슈사코와 비슷한 그 사람이죠. 자신이 키우던 코뿔새가 죽었다고 생각한 누마다는 인도에서 코뿔새 한 마리를 삽니다. 네. 그래서 그 새를 풀어주기 위해서 숲을 가기 위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인도 택시기사가 서툰 영어로 물어봅니다. 네. 그 새 당신 거야? 그러면은 no. 그러면은 그 새 먹어? no. 그 새 당신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 당신 그 새 먹어? 이렇게 no. 그러면은 그럼 일본으로 갖고 가나? 그러면은 no. 자유롭게 해줄 거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종화 작가 에피소드답게 담백하고 유쾌하게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죠. 네네. 다음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캐릭터 뇌생녀 미스코입니다. 자기가 괜히 신에 대한 심술로 오스라는 남자를 망가뜨리고 버렸는데 계속 멀리 타국에 있는 그를 의식하고 그를 찾아갑니다. 프랑스로도 가고 인도로도 가죠. 그녀는 일단 완벽한 멀쩡한 남편에게도 조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업과 골프와 자동차 얘기만 하는 남편하고는 공감할 게 없는 거죠. 자신이 뭘 찾는지도 모른 채 프랑스 작은 시골 마을까지 오스에게 가서 왜 넌 네가 버린 신의 일부가 됐느냐라고 물으면서 상처를 주려고 해요. 하지만 오스는 너무나 평안하게 당신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신의 품으로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미스코는 도저히 이해하기도 싫고 이해되지도 않아서 오스에게 짜증을 냅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 신 얘기는 그만하라고 하고요. 그럴 때 오스는 신이라는 이름이 싫다면 양파나 토마토, 감자라도 좋아요. 양파란 사랑을 베푸는 덩어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양파가 언제나 제 곁에 있듯이 당신 곁에도 있습니다. 당신의 괴로움도 고독도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양파뿐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양파로 바꿔가면서 거부감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오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 아까 말한 그 인생의 진정한 관계에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일 것 같은데 생활은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스는 결국 프랑스 신학교에서 실패합니다. 자, 구두 시험 중에 신부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신은 다양한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신은 유럽의 교회뿐 아니라 유대교, 불교, 힌두교 같이 각각의 종교에도 숨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서 구두 시험에 떨어집니다. 이때 정말 웃겼던 게 감독 신부님이 오스에게 자넨 불교가 오히려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진짜 빵 터졌어요.
이렇게 우스는 인도 신학교까지 쫓겨갔는데 거기에서도 너무 솔직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되게 힌두교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항상 가려고 하죠. 근데 죽기 전에. 네. 겐지스강에 가다가 다다르지 못하고 길에서 죽어가는 힌두교 신자를 업어서 겐지스 강가의 화장장으로 데려가는 일을 합니다. 힌두교 사회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이곳에 오셨다면 자기 같은 일을 제일 먼저 하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에 완전 공감하는데요. 예수님도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짓눌린 사람들에게 계셨지 그 삐까번쩍한 대형 교회당에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만약에 오셔서 본다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한테 교회를 장터로 만든다고 분노하실 것 같아요. 미스코는 이런 오스를 겐지스강 근처에서 만나고 자신이 뭘 찾고 있었는지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이 어려웠어요. 그 내용이 어렵거나 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다고는 다르게 그 제 비밀스러운 신앙적인 혼돈을 여기서 어디까지 드러내야 하나 하는 복잡한 마음이 정리가 안 되던데 오스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신은 하나인데 얼굴이 다르고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이 범신론적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부정할지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가 믿는 교리는 정말 유일신을 꼭 강조하시거든요. 하지만 저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설교를 들어도 다 다르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 이게 좀 정리가 탁 하기 힘들죠. 아니 저도 이렇게 미사가 끝나고 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나 이제 미사를 같이 드리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다 같은 것일까? 내 생각에 아마 다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항상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깊은 강인데요. 저는 강이라면 이제 요단강이나 레테이 강에서 죽음의 강을 떠올리는데 이 소설의 강은 어머니의 품 같은 사랑의 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강을 표현하는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우선 인도에서 제해한 미스코에게 오스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겐지스 강을 볼 때마다 양파를 생각합니다. 양파라는 사랑의 강은 아무리 추한 인간도 아무리 지저분한 인간도 모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흘러갑니다. 이런 그의 말에 서서히 심리적 변화가 되는 미치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힌두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깊은 강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고는 사리차름으로 갈아입고 강으로 들어갑니다. 화장제가 쏟아지고 돈이 없어 화장도 되지 못한 사람의 시체, 개의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강을 서슴없이 들어가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인간의 강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 강이 흐르는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모르긴 해도 과거의 많은 과오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이제 겨우 아주 조금 알게 된 느낌이야. 그러고 미스코는 인생 처음으로 기도 비슷한 걸 해봅니다. 네, 믿을 수 있는 건 저마다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아픔을 짊어지고 깊은 강에서 기도하는 이 광경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듬으며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 인간의 깊은 강의 슬픔. 좋네요. 네네. 그 강이 진짜 상선약수. 어디에 나오는? 모자에 나오군요. 그게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네, 작가는 겐지스 강을 통해서 그 모성적인 신의 이미지를 그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가 믿고 있는 신이 무엇이든 또 신의 교리나 개념보다는 신만이 가능한 사랑이 이 슬픔 많은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 앤더 시자쿠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도 푸릅니다. 나약한 인간과 찬란한 신이 잘 대비되는 글입니다. 네. 또 여기 나오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죄의식, 인생의 실패, 잘못, 트라우마 이런 거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소설은 그런 슬픔을 겪는 거 아니면 그 고통을 느끼고 또 성찰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희 깊은 강의 이제 수면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소설은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고 강 속을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설이 딱 성경 한 구절이 몇 번이 나와요.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딱 한 구절이 한 두세 번 나오는데
그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성당이 깨끗하고 고결하신 그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구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사야서 53장이고요. 고통받는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입니다. 그는 아름답지도 않고 위엄도 없으니 비참하고 초라하도다.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겨 버렸고 마치 멸시당하는 자인 듯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도다. 진실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떠맡았도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